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이승희입니다. 코로나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학술대회를 준비해 주시고 또 발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해양박물관 관계자분들과 또 조명재 선생님한테 제가 이제 먼저 의뢰를 받아서요. 먼저 감사 인사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할 주제는 해양교류와 관음신앙, 관음보살도인데요. 주제가 또 범위가 너무 넓은 관계로 동아시아 해양교류가 활발했던 13세기, 그러니까 활발했던 시기는 12세기인데요. 이제 작품으로 나오는 시점이 13세기 후반, 14세기더라고요. 그래서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 사이로 한정하여서 중국에서 제작된 보타락가산 관음현신 성경도의 조음동 관음보살과 우리나라 이제 조선 15세기에 그려진 무이사 백이 관음과의 관련성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타락가산 관음현신 성경도는요,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제목이긴 한데 너무 길어서 보타산 관음현신도로 줄여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발표문을 읽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삼국과 동남아시아 등의 항구도시 혹은 관음성지에는 거대한 크기의 백이관음을 해안 절벽이나 바닷가에 세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이관음은 먼 바다에서 항구로 들어오는 뱃사람들이나 혹은 먼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 역할을 합니다. 법화경 관세음 보문폰에서 명시한 대로 바닷길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나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사람들은 관음의 자비에 기댑니다. 화엄경 입법계품에서 관음보살이 머무는 성스러운 공간을 범어로 보탈라카산이라고 부르며 음역하면 보타락가산이 됩니다. 인도에 보타락가산이 실제하였다는 사실은 당나라 승려 현장법사가 인도 구법행을 마치고 돌아와 저술한 대당서역기에 전합니다. 인도 대륙의 남쪽에 바닷가에 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 중국에서는 남해관음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남해관음이라는 명칭에는 인도의 남부 보타락가산에 머무는 관음이라는 의미뿐 아니라 바다를 통한 교육이 활발해짐에 따라 바닷길의 안전을 책임지는 항해 보호신으로서의 속성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보호 아래 동북 동남아시아와의 교류를 적극 추진했던 송대 이후 절강성 영파, 지금의 닝보죠. 보타산에서는 해천불국의 상징으로서 백이를 입은 채 서 있는 형상의 관음이 표현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와는 달리 고려 후기에 주로 그려졌던 관음보살은 수월관음도입니다. 수월이라는 용어에는 물속에 비친 달이 여러 형태로 보이듯 고난에 처한 사람들 앞에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 구원해주는 관음보살의 상징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고려 수월관음도는 신비한 봉인일기를 풍기는 보타락가산의 안반에 앉아 구법행을 위해 찾아온 현재동자를 만나고 있는 정형화된 구성을 보여줍니다. 바다 위에 서 있는 백이관음 상관은 형태뿐만 아니라 조성 목적이나 신앙적 배경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들어 관음의 자세가 방가자에서 윤왕자로 좀 더 편안한 자세로 바뀌기는 하지만 여전히 보타락가산을 상징하는 남반에 앉은 모습으로 선제동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천불국, 해난구제와 같은 속성을 지닌 백이관음, 소위 남해관음이라고 불리는 유형의 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형상화되지 않았을까요? 이에 본 발표에서는 무이사 백이관음을 남해관음의 번전에서 해석해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당말 북송초 관음의 성지로 자리 잡았던 절강성 영파의 보타산 관음신앙과 이 산에 그린 보타산 관음현신도 그리고 그 안에 표현된 조음동 관음형신 장면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이사 백이관음의 특징은 극락보전의 후불 뒷벽에 그려져 앞면에 그려진 아미타 신앙과 결합되어 있는 것인데 이러한 구성이 성립되었던 배경에 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시아의 해양신앙은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서 형성되었습니다. 고대 중국에서는 이미 한무제부터 동남아시아, 서아시아 등과 바닷길로 교류를 하였고 당말 오대를 거쳐 중국 남방에서는 복주, 광주, 온주, 명주 등의 항구도시가 발달하였습니다.
특히 송원대 경제의 중심축이 북방에서 남방으로 이동하고 항해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해양 실크로드는 더욱 발달합니다. 각국의 문화를 상호 전하는 문화 교역로로서 해양 실크로드를 통해 불교도 전래되었으며 인도에서 중국으로 이어지는 바닷길을 따라 해양 관음 신앙이 성립하였습니다. 절강성 명주, 지금의 영파죠. 닝보이 앞바다에 있는 주산군도 보타산은 동아시아 최대 규모의 관음 성지로 남인도의 포탈라카 계통의 관음 신앙이 전해져 온 것입니다. 주산군도는 절강의 동북쪽에 100여 개의 도서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타산이 주섬이고 남쪽으로 6km 정도 떨어진 곳에 낙하산이 위치하고 있어서 합쳐서 보타락가산이 됩니다. 관음의 성지로 조성된 보타락가산과 함께 그 항구 도시인 명주는 송대 해양교육의 중심지이자 불교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명주가 해양교육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것은 남중국해에서 동중국해로 해역과 항로가 바뀌는 해상교통의 중간 기지로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주는 남송의 수도 이만과 인접한 항구 도시로서 교육을 관리하는 시박사가 설치되는 등 송나라의 공식적인 대외 교류 창구가 됩니다. 명주의 앞바다에 위치한 주산군도는 중국의 남북과 동남아시아, 명주의 앞바다에 위치한 주산군도는 인도의 남북과 동남아시아 혹은 동아시아로 향하는 해로의 길목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을 오가는 선박들은 보타산에서 환승, 정박하거나 보급을 요청하기도 하였고, 그러면서 앞으로의 항해가 안전하기를 기원하는 기도처가 되었습니다. 보타산이 명실상부 국제적인 관음의 성지로 자리하게 된 계기와 관련된 설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나라 의종 함통 4년 일본의 승려 에가쿠가 중국 보타산에서 모셔온 관음보살 신상을 일본으로 운반하기 위해 해선을 타고 보타산 앞바다에 도달했을 무렵 갑작스레 풍랑이 몰아쳐 배가 한치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본 에가쿠는 관음보살의 영이 이곳을 떠나기 싫은 것이라고 여기고 신상을 보타산에 두고 오기로 결심을 하고 사찰을 건립하고 관음 신상을 모십니다. 이 상을 붉은거 관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때부터 보타산은 관음의 성지가 됩니다. 한편 송나라의 사신인 서궁이 고려를 다녀와서 쓴 선화봉사 고려도경에서도 붉은거 관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명칭을 똑같이 쓰지는 않지만 같은 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잠산, 즉 보타산 깊은 산기슭에는 소량이 세운 보타원이 있고 불전에는 신령스럽게 감응하는 관음상이 모셔져 있다. 옛날 신라 상인이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그 상을 종합해 본국으로 실어가지고 바다에 갔으나 암초를 만나 배가 걸려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암초 위에 관음상을 올려놓았다. 이를 보타원의 승려 종학이 불전에 맞아들어 봉헌하였다. 그 이후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이곳에 이르러 복을 빌었는데 감응하지 않음이 없었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록에서는 에가쿠 대신 신라 상인이 오대산에서 관음을 모셔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최근 여기 자초한 원인이 되었던 암초, 신라초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암초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그렇지만 그 경위가 어찌되었든 중요한 것은 9세기경에 보타산은 관음의 성지로 자리를 잡았고 신라 상인들이 관음의 성지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중국을 오가는 신라인들은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 이를 관장하는 관음보살께 기도를 드렸으며 이때마다 그들은 사찰에 많은 시주를 하였다고 합니다. 송나라의 문인 장방기의 묻장막록을 보면 신라인들이 오래전부터 보타산에 와서 관음에게 해상의 안전을 기원하며 여러 가지 물품을 시주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어 이를 뒷받침합니다. 다음으로 보타산의 관음 해양 신앙과 성지 보타산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불화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작품은 원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중반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불화는 명주, 영파죠.
닝보죠. 닝보에서 제작되어 어느 시기인가 일본에 전래되었습니다. 가장 상단의 방지에는 보타라카산 관음 현신 성경이라고 적혀 있어 보타라카산의 관음이 현신한 성스러운 광경을 묘사한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에는 넘실대는 파도 위에 산봉우리들의 집합체로 보타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타산의 정중앙에는 관음을 모신 보타사가 보이고 그 주변의 산봉우리마다 관음의 성적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관음의 현신 장면은 크게 두 군데로에 그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현신 장면은 상단에 위치합니다. 화면의 상부에 흰 옷을 입고 풀방석 위에 앉은 관음이 섬 위쪽에서 피어오른 구름이 원강 속에 위치해 있으며 좌우에는 선제동자와 월계장자가 합정한 자세로 시립하고 있습니다. 이 관음은 보타산이 관음의 성지로 자리 잡았던 인연과 관련된 붉은거 관음의 현신 장면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음 현신 장면은 하단에 묘사된 조음동의 관음입니다. 조음동은 관음동이라고도 부릅니다. 아치형으로 뚫린 굴 사이에는 넘실대는 바다 위에 얇은 연잎을 탄 관음보살이 두 손을 몸 앞에 교차한 채 서 있고 그 옆 평평한 바위에는 3명의 인물들이 절을 하거나 합정을 하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조음동의 우측에는 선제동이 있어 어린 선제동자의 모습도 보입니다. 조음동 관음에서 보듯 12에서 14세기 해난 안전을 기원하기 위해 혹은 기타 다른 목적으로 이것을 찾아와 첨례를 하거나 간단한 의식이 행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첨례자들의 모습입니다. 12세기 전반 활동한 문인 장반기는 개인 문집인 묵장 만록에서 그의 동료 왕조가 보타산 관음동에서 기우제를 지내자 굴 속에서 배기를 입고 영락을 거친 배기관음이 현신하였다는 경험담을 적어 놓았습니다. 또한 건도 사명 도경 권칠에는 소흥초 급사중 황구년이 첨례를 하러 갔다가 갑자기 관음 전신이 출현하는 것을 보고 그 기이함을 전부 찬으로 읊었다는 기록도 전합니다. 함순 병인년 보타산을 찾은 범태위의 아들은 조음동에서 관음의 전신 화연을 보았는데 대사의 천이가 날리고 영락이 교차한 것을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치화 원년 황명으로 보타산을 찾은 조립은 조음동에서 호련히 백의의 서상이 보였고 칠보 영락이 명결하여 가히 셀 수 있었다라는 신비로운 체험을 글로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들 기록으로 볼 때 조음동에 현신한 관음의 형상은 배기를 입고 영락을 걸친 채 굴속 바다에 서 있는 모습임을 알 수 있으며 그 모습은 보타락산 관음 현신도의 조음동 관음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타산 조음동 관음 현신과 무의사 괴기관음의 관련성을 살펴보려는데 이에 앞서 관음 현신 도상의 출현 배경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강성 명주 앞바다에 위치한 주산열도에 관음 성지가 조성되었던 것은 이곳이 동남아와 동아시아의 중간 기항지라는 입지적인 조건과 5대 이후 남중국 문화의 중심인 항주의 배후 도시로서 국제교육의 중심지였다는 사실이 중요한 이유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산열도가 관음의 성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지역 특유의 관음 신앙과 사상적 이해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해남구제와 같은 관음의 역할은 법화경, 관세음 보문품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명주 지역은 법화경을 중심으로 교관을 체계화한 천태종의 발흥지와 매우 가깝습니다. 인근 태주 천태산에는 천태지가 창건한 천태종의 본산인 국청사가 있으며 북송초 천태종파의 부흥을 주도하며 동아시아 불교 사상계를 이끌었던 삼영시대의 주 궁거지인 삼영산 영경사가 있습니다. 당말기 전랑가 845년 무종의 회창패불로 쇠퇴되었던 불교의 중심이 당대의 수도였던 장안과 나강에서 절강성으로 옮겨지면서 항주와 명주 지역은 명실상부 송대 불교 문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당대에는 종파 간의 교판의 경계가 명확한 종파불교가 성행하였다면宋대 들어서는 종파에 관계없이 정토신앙을 적극 수용하며 종파 간의 경계도 많이 허물어지고 융합이 됩니다. 정토신앙은 천태종, 선종 등 여러 종파에서 행해져 천태와 정토 융합, 성과 정토 쌍수 등 일종의 사조를 형성하면서 일반 대중 사이에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정토신앙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확산되었던 배경에는 이전 시대와는 다른 대중 친화적인 승려들의 활동이 있었고 그중 북송초 불교 사상계를 주도했던 천사 승려들의 역할이 큽니다. 삼형지례와 그 주변의 천태 승려들은 왕생전을 적극적으로 편집하여 유포시키며 대중에게 정토의식을 고양시켰습니다. 또한 정토 관련 의식집을 정비하고 자신이 머무는 사찰을 중심으로 관직에 있는 지배계층은 물론 일반 대중까지 포섭한 연불결사를 추진하여 정토 수행을 함께 하였습니다. 삼형지례는 영경사를 중심으로 1013년 최초로 연불시계를 결성하였고 매년 2월 정기적으로 법회를 가졌습니다. 연불시계에는 210명의 결사 분회의 지도자들이 각각 48명의 조원으로 구성된 소규모의 분회를 거느린 구조였습니다. 평상시에는 210여 개의 소규모 분회들로 나누어 개별 결사들만의 친밀한 화합을 하다가 매년 2월 15일에 만여 명의 구성원이 함께 모여 거대한 법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지도자 집단과 대중을 아우른 소규모 분회로 따로 운영하는 이중구조의 방식을 취하는 한편 근기가 낮은 대중에게는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연불 수행을 권하여 대중적인 수행 의식 문화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연불 시계에는 남송이 멸망할 때까지 약 200여 년 이상 지속되어 정토신앙과 연불 의식, 독특한 사찰 문화를 형성하며 명주의 지역적 불교 문화를 형성시키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연불시계를 비롯한 여러 결사들의 정토 수행 문화는 불화 조성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아미타불과 광경변상도 등 당대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도상과 형식의 정토불화를 창출하였습니다. 이들 정토불화는 관상 수행을 위한 수행용 불화로서 적합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관상은 사물의 외관을 시각을 통해서 감각적으로 관하는 사관의 수행이 아닌 마음을 고요히 하여 진리의 실상을 관찰하는 이관을 여기서는 말합니다. 청정한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관상하면 마음속 정토와 자신 속에 내재되어 있는 미타의 성정을 깨닫게 되는 수행법입니다. 이 과정에서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단계가 감응도교입니다. 즉 수행자가 한마음으로 칭명하며 일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그에 응하여 부처님이 눈앞에 나타나는 것 같은 신비로운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토신앙이 발달했던 북송대의 각종 기록에는 부처님을 감응한 경험담이 다수 전합니다. 북송대의 학자인 진형중이 쓴 정토왕기에 16묘간 수행을 하니 관무량 수경에 의해 영경사의 연지 위에 아미타불이 현출하였다는 내용이나 남송대 승려인 원조가 개원사 삼성 입상기에서 개원사의 아미타 삼전 입상을 세우고 16묘간 수행을 하니 관무량 수경의 근거에 허공중의 현출한 아미타 삼전을 보았다는 내용은 감응도교의 경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엔쇼지 광경서분 변상도는 위제이 왕비가 석가모니불에게 광경의 수행법을 듣고 수행을 하면서 허공 중에 출시 혹은 현출한 아미타 삼존을 감등하였다는 감응도교의 내용을 불화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송대의 아미타불 입상은 정면향을 하든 측면향을 하든 오른손으로 앞을 내민 채 정적인 자세로 서 있어 마치 허공 중에 현출한 듯한 이미지로 표현됩니다. 당시 아미타불 체험 사례와 현출한 듯한 아미타불의 정적인 자세 등을 통해 볼 때 보타락산 현신 성경도에 표현된 조음동 관음 현신은 중생이 일심으로 칭명하며 관음을 감하고 관세음보살이 응함이 있을 때 감응도교가 이루어진 그 상황을 묘사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조선시대 무의사 백일관음이 조음동 백일관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에 앞서서 무의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본 후에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사는 전라남도 광진군에 위치한 사찰로 원래는 선종 사찰이었지만 고려 후기에 천태 사찰로 그 성격이 변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려 후기 천태종 백년결사 운동의 중심지였던 만덕사, 백년사가 같은 광진군에 위치하므로 아마도 백년결사 운동이 사찰의 성격을 변화시키는데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충렬, 충선, 충선왕의 3대에 걸쳐 천태종 묘련사계 승려로 활동했던 무해국통 정호와의 인연을 통해서도 추측 가능합니다. 그는 백년사의 용혈한 개탑왕과 무의사의 배구남에 거처하였고 묘련사로 옮긴 후에도 배구남의 전당과 목조 미타상을 개수하는 등 관심을 갖고 계속 지원을 합니다. 지역적으로나 정호의 행적으로나 볼 때 13세기 초 백년결사의 영향을 받아 천태종 계열의 사찰로 성격이 박힌 것으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백년결사가 강진에서 일어났던 배경에는 명주와의 해상교류가 잦았던 지역적 특성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측면은 해상교류의 요충지이자 거점지였던 제주도 서귀포에 법화사가 중건된 사실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제주도는 크로시아 해류권에 속하면서 중국 명주항 및 보타라산과 연결된 항로상에 위치합니다. 중국 명주항에서 남로를 이용하여 후쿠오카 하카다항으로 향하게 되면 제주도 한라산을 항해의 물표로 삼거나 경유하게 됩니다. 항해 도중 풍랑으로 기상 여건이 나빠질 경우 서귀포항으로 피항할 수 있어 일본과 중국을 오가는 상선과 사신선들이 남로를 빈번하게 활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의 해역은 중국의 주상군도 보타라카산에서 제주도 한반도 남부에 이르기까지 그 넓게는 일본에 이르기까지 해양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상에 위치한 강진군에서 일어난 백년결사자들의 정토 신앙 활동이나 또 고려 후기 때는 유난히 법화경 간행이 굉장히 성행을 하는데요. 법화경 간행과 같은 활동은 송대 이후 명주 지역의 불교 문화와 유사한 측면이 많습니다. 무의사 극락보전은 고려시대 명주 지역과의 교류를 통한 불교문화적 요소가 조선 전기까지 지속되는 가운데 건립된 정각입니다. 극락보전이 건립되었던 1430년에는 강진 백년사의 중창이 있었습니다. 백년사는 무의사와 함께 1407년 자복사로 지정되었지만 일주일 만에 왜구의 침략으로 전소하였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행호는 백년사 중창을 발언하고 태종의 둘째 아들이자 세종의 형인 효련대군에게 후원을 요청합니다. 행호는 조선 전기의 마지막 천태승려입니다. 효령대군은 행호의 부탁을 흔쾌히 받아들여 대공덕주로 참여를 하였고 이를 계기로 강습 등 강진의 토착 세력들이 가세하여 백년사를 중창하였습니다. 아마 부의사 극락보전도 이 과정에서 건립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극락보전의 중앙강 중돌이 장여에서 발견된 묵서명에는 건립연대와 함께 효령대군 이보가 지유로서 정각의 건립에 참여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 후기 백년결사 운동의 중심지였던 강진에 위치한 무의사가 그 뒤에도 천태사찰로서 조선전기 자복사로 선정되었던 점, 그리고 중국의 명주항 및 보타라카산, 서귀포의 법화사와 연결되는 해양 네트워크상에 위치하고 있는 점 등은 무의사 백위간음의 등장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다음으로 무의사 백위간음에 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의사 극락보전 내부에는 후불벽을 만들었는데 이를 중심으로 통로가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내부 구조는 송대 이후에 중국의 정각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전면에 석가모니불을 보관하고 다양한 형태의 관음을 뒷면에 모시는데 대개 중심 정각이 이런 형태가 모셔진 정각이 대웅전입니다. 석가를 모신 대웅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쌍림사 척가전에서도 앞면에는 석가모니고 뒷면에는 해수관음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청대의 사례이긴 하지만 항주 영은사 대웅 버전에 보면 앞면에 석가불자상, 뒷면에 어랑관음입니다. 이에 비해 무의사에서는 전면에 아미타 삼존을 모시고 뒷면에는 해상 위에 서 있는 백이관음도를 그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정토규주인 아미타불과 해양수호 성격을 지닌 백이관음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한편 내부에 후불벽을 두는 구조는 조선시대 18세기까지도 지속이 됩니다. 근데 조선 중기 정각 가운데 위봉사, 홍국사, 선운사, 내소사 등 몇몇 정각에 보면 후불벽 뒷면에 관음보살이 그려지지만 바다 위에 서 있는 관음보살이 아닌 안반 위에 앉아 선대동자를 맞이하는 전통적인 도상입니다. 이들 후불벽 관음을 대부분 석가모니부를 모신 대웅전이나 비로자나부를 모신 정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의사 극락보전의 관음보살은 중국이나 조선 종기의 정각 내 관음보살과는 신학적인 측면에서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정리 금방 하겠습니다. 무의사 극락보전에 설치된 백이관음은 고려 후기 백년결사 운동 이후 달라진 아미타 정토 신앙과 의식이 반영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려 후기 조선 초에 널리 간행되었던 관음예문을 주회한 백이해에서는 보타락가산에 머무는 성백이 관음보살에게 기명하고 진언을 메운 후 10악업을 참회하며 무량수국에 왕생하기를 발언한다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관음예문은 천태종을 개창했던 천태지의 국청백록에 의지하고 청관음경의 주석서인 청관음소를 바탕으로 자운준식이 전체적인 틀을 갖추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준식의 관음예문과 우리나라의 그 백이해의 내용은 상당히 다른 것을 볼 수 있는데, 준식은 고통과 환난을 구호하는 대자재비양 관세음보살의 원력을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나라 관음 예문을 주회한 백이해에서는 백이관음에게 예참하고 궁극적으로 극락왕승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성립된 관음 예문과는 다른 해석으로 고려의 실정, 이게 고려 후기에서 조선 초기에 많이 보이는 특징인데요. 고려 말 조선 초의 실정에 맞는 재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백이관음과 정토에 대한 믿음이 무의사 극락보전에 구현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의사 관음, 백이관음의 형상은 보타산 관음 현신도의 조음동 관음 현신 양변과 상당히 유사하였습니다. 입고 있는 방식은 다르지만 보타산에 현신하였던 백이를 걸치고 있으며 두 손을 앞으로 교차하여 버들가지와 정병을 들고 있는 그런 바다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거대한 원형 강배 안의 모습을 드러낸 점은 전통적으로 고려 수월관음도의 정체성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백이관음의 하단에 노승을 해석하는 데 지속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노비구가 신라의 화엄조인 의상대사와 관련이 있다는 설과 구도자로서의 노비구라는 설, 노인형의 선제동자라는 설 등 굉장히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음보살은 물에 비친 달과 같이 고정된 실체가 없듯이 이 노비구의 모습 또한 어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나가는 말을 읽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실크로드를 따라 형성된 해양 신앙이 발달됨에 따라 장말, 절강성, 주상군도 보타산에 관음의 성지가 조성되었습니다. 보타산 관음 현신도에서는 관음의 성지인 보타락가산의 실제 전경뿐만이 아니라 보타산이 성지화된 계기를 마련했던 붉은거 관음 그리고 백이관음 현신 장면이 주목되었습니다. 특히 조음동 백이관음 현신 장면은 무의사 극락보전 백이관음의 도상 및 신앙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백이관음의 형상은 고려 후기 조선 초 유행했던 수월관음도와 달리 어떤 관음 해양신앙의 범주 안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이사 극락보전의 내부 공간의 구성에는 명주, 보타산, 제주도, 한반도 남부 등 동아시아 해양 네트워크의 범위 안에서 공유되었던 명주 지역의 불교 신앙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후불벽 앞에 아미타 삼존 뒷변에 백이관음을 배치한 것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구성으로 명주 지역에서 성행했던 천태정토 신앙과 보타산 백이관음을 수용하였을 때 당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구현된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능인대학원대학교 박용진입니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고려 교장의 동아시아 한문불교문화권의 해양불교 교류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는 차문화나 그다음에 그 관음보살도나 이런 내용이라서 재밌었겠습니다만은 책이라서 다소 딱딱할지 모르겠습니다. 도표를 중심으로 해서 바로바로 넘기도록 하겠고 자료집은 119페이지에 있습니다. 내용은 크게 한 두 개로 구분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불교의 해양불교 교류하고 그 다음에 일본 불교의 해양교류고 불교계 교류를 구분해서 보고 해양교류의 양상이라고 해서 뭐 세밀하지는 않습니다만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교장은 대학국사 의천이 조성한 것이고요. 이 교장은 개념이 경륜론 등 불전에 대해서 주석한 장소, 그 다음에 계율 및 교단 관련 장소, 그 다음에 제종 찬술, 그 다음 사전 사율의 장소들 이런 것들을 종합한 일대 총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는 1920년대에 고려 대장경이나 불전에 대한 연구 때문에 일제강점기 때 주로 행해졌던 것인데 1937년에 고려 속장 조적을 한 것이 일단 정리된 이후에 그러니까 1920년 이후에 지금 이제 2020년이 됐었는데 사실 이 고려 속장 조적호에 대한 그런 연구 성과를 넘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동안 그랬었는데 이 고려대장 연구소에서 최근에 이제 2012년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고려 교장 결집 및 DB 구축 사업을 수행해서 중국, 일본, 한국 전체에 대한 그 조사를 했고 이 결과가 이제 그 수록문헌 총람이라고 하는 것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1920년대에 1937년입니다만은 약 한 100년 만에 어찌 보면은 그 성과를 좀 정리해 다시 해놓은 것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에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조사하지 못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그런 조사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고려교장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대각국사 의천이 활동한 시기인 이 12세기, 11세기이긴 하지만 단기간의 해양교류부터 해서 가장 어찌 보면 집약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장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문화의 교류 이런 것들도 함께 고려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폭넓게 다뤄야 되겠습니다만은 간단하게 교장 중심으로 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특징적인 것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천의 송불교 교류 같은 경우는 대각국사 문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 자료들이 이제 상세하게 있고 특히 1088년에 입적한 이 정원이라고 하는 인물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뭐 다양한 장소들이 대각국사 문집에 이제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송나라의 수도인 개봉에서 만난 뭐 유성이랄까, 그 다음에 이제 선총, 도영, 희중, 뭐 이런 다양한 이제 승려들과의 교류 속에서 해상들이 중개가 된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다양한 장소들, 불교 주석사라고 볼 수 있는 뭐 경전류도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해인사지에 보게 되면은 1088년에 입적한 이 정원의 비문에 보게 되면은 의천이 항해에서 지엄, 그 다음에 법장, 진관, 종밀회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5대 1의 병화일에 이미 망절되어 있었던 그런 불전들이 의천이 가지고 옴으로 해서 다시 부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는 뭐 화엄종 승려들이었습니다만은 천태종 계율전과 관련해서
천태종 관련된 승려들이 법린 이런 인물들이 있고요. 조금 전에 이제 이승희 선생님 얘기했었던 그 원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원조는 이제 뭐 정토 이런 것들을 골고루 다룹니다만은 원조, 그다음에 택기 이런 인물들이 있었고요. 여기는 뭐 정토집 같은 경우는 이런 정토집 같은 경우는 의천대에 간행되었는데 해인사의 목판이 지금 남아있는 매우 중요한 자리고 뭐 국내외 유일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인사의 사관판전에 목판이 남아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려교장이 송나라에 이제 유통이 되어서 다시 중간된 것. 이것은 뭐냐면 복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것을 보고 필사판각할 수도 있는 걸 이제 중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흥왕사에 간행된 것이 송나라에 전래돼서 송나라에서 중간이 되어서 이 중간된 자료들이 일본으로 전래되어서 이 남송대예요. 그런데 다만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수입돼서 전래된 것, 이런 것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해양 불교 교류와 관련해서 좀 간단하게 보면 역시 대각국사집 속에는 송상중계를 통해서 불교 교류 양상들이 이제 보이는데 의천 같은 경우도 19일 동안 이제 아까 전에 봤었던 그 명주에서 그 주산군도를 거쳐서 서북쪽으로 해서 이제 예성강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기서 이제 19일 동안 방향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도강 이원적이라든가 천주상인이라고 하는 것, 정예에서 방향했다든가 서도강이라든가 뭐 이런 다양한 어떤 송나라 상인들의 중계,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역시 여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세기 고려와 송의 불교계에서 다양한 문물이나 정보 교류에 있어서는 역시 해상이 가장 중요했던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송의 불교 장서 해양교류의 송상들 중에서 중요한 인물들 같은 경우는 이원적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그리고 이도강이라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지금 이 이원적이나 이런 인물들 같은 경우는 1071년에 와서 1086년까지, 그리고 이강수라고 하는 인물 같은 경우는 1100년에도 이제 온 뭐 이기라든가 이런 인물들이 있어서 이원적인지 뭐 다른 인물들인지는 뭐 명확치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1071년부터 왔었던 이원적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적으로 내용을 하는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여기에 나와 있는 홍보라든가 진수 뭐 이런 인물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인물들이 이제 중요한 인물들입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송상의 인명 중에서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 중에서 뭐 천상, 대박, 해상, 행상 뭐 이런 많은 용어들이 대학국사 문집에 나오고,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정치하게 정리해야 될 그런 필요들이 이제 남아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도 뭐 그렇게 해서 이제 통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기 대각국사집에서 보게 되면은 송나라의 장소나 서신 전달되는 기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딱 보게 되면 한 4, 5개월 정도가 이제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뭐 항해 같은 경우는 예성강에서 떠나서 혹은 명주에서 떠나서 예성강까지 이른다 그러면 뭐 19일 이내에, 혹은 이제 그 선화봉사 고려도경을 썼던 서금 같은 경우도 뭐 19일 이내에서 한 20 며칠까지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부분 그렇게 이제 40일 이내에 소요된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교장의 남송 중간 및 해양교류에 대한 내용들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걸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대각국사 의천이 활동했던, 대각국사 의천은 1101년에 입적을 하는데 지금 의천 당대인 11세기뿐만 아니라 12세기에 원정대사 의화가 활동하는 12세기 남송 시대에도 고려 교장본이 송대에 전래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은 좀 중요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원증 강주가 이제 그 해박을 통해서 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역시 남송대 1127년 이후에도 이런 그 교장의 전래 내용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지금 그 대장경 중에서 목판으로 제작된 그 가장 오래된 것은 계보칙판 대장경이거든요, 송나라에.
그리고 이제 이 송나라 대장경, 우리 고려 대장경에는 이 장소류들이 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송나라 때는 이게 대장경이 한번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추가 번역되거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이제 보속되어서 입장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이 원증대사 의화가 1145년까지 이때에 그 화엄종 교전을 이제 입장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역시 고려의 교장들 이런 것들이 화엄 장소를 구득한 것 이런 것들이 포함해서 입장됐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들도 조금 명확하게 좀 규제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화엄 장소의 내용은 어떤 것이 입장되었는지는 좀 명확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보장도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뭐 한 13권 정도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은 요나라에서 편찬됐던 이런 불교 장소 같은 경우는 요나라 송이나 요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교류가 이제 없었던 시기인데 이 고려가 요에서 구득한 장소를 고려에서 간행을 해서 이런 것 중에서 일부가 송나라로 이제 갔고 그런 것들 중에서 일부가 일본으로 또 우리 고려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 세 가지 정도가 좀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 북의 해양교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교장의 일본 교류와 유통 같은 경우는 고려와 일본 불교로는 상당히 이제 제한적이고 일부의 기록에만 남아 있습니다. 대가국사 의천 같은 경우는 거의 문집에서 일본의 교장을 구하는 서신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일본의 교토에서 조금 떨어진 곳입니다만 고산사에 의천의 신편제종 교장 총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제 교장의 총목록인데 이것이 이제 1176년에 필사된 것이 일본에 남아있는 가장 이제 오래된 자료고요. 그리고 흥곡사의 영초라고 하는 동력전등 목록이라고 하는 장소 목록인데 여기에 보면 94년에 원종물류 교장총록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른 시기에 일본에도 이런 정보들이 일본에 전했을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고려교장의 일본 유통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유가 유식 장소, 그 다음에 화엄, 그 다음에 밀교와 관련된 것, 그리고 이제 기타 장소 이런 것으로 크게 4개로 좀 구분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려교장의 송중간본의 일본 전래 유통, 조금 전에도 이제 그 송교류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에 나온 한 11종 같은 경우는 고려 교장이 송나라에 전래돼서 중간되고 그리고 다시 이 중간본이 일본에 전래되어서 유통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이 송중간본이 일본에 전래해서 일본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주로 뭐 고산사 쪽인데 거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된 사례를 알 수 있고 다른 기록에서는 뭐 거의 남아 있지 않고요. 이 자료는 우리 고려에서 수입되었거나 이랬던 내용들은 확인되지 않고 전본도 지금은 뭐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한 11종 정도로 구분했는데 6번 정도까지는 이제 그 고려 교장의 원강기가 있는 흥왕사 강기가 있는 뭐 그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요나라 장소 중에서 다면결태, 그다음 현밀원통 성불심료가 고려에서 직접 전해진 것, 그 다음에 송에서 일본으로 전해진 것, 요거는 이제 요나라 거기 때문에 요나라 자료인데 고려의 매개에 의해서 유통된 그런 측면들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교장의 일본 교류 해상과 관련해서는 지금 요거 크게 3개로 이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육아유식 장소와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화엄은 요거는 정확하게 언제 유통되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화엄경수의 연어천은 40권인데 동대사에 전권이 남아있는 것으로 고려 흥왕사 교장도감에서 간행된 가장 완본으로는 이것이 뭐 유일하다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정원신영 황제서 대동급 문고라고 하는 곳에 지금 남아있고 10권 한 권만 이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유식 장소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95년에 10월에 송인 유유를 만나서 대제부에서요. 의천한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구했던 것. 그게 이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아미타경 통찬소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여기에 전라도 금산사 강계원에서 간행됐던 이런 자료들 많은 것들이 흥왕사 의천의 흥왕사에서 소장되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고 이것을 이제 그 일본에서 수입해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밀교와 관련된 장소는 이제 1105년입니다. 이제 대각국사 의천은 이제 1101년에 입적했기 때문에 입적한 이후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제부에서 계중이 이제 사자를 고려에 파견했다고 했지만 아마 송상을 매개로 해서 갔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는 이제 성마연원 통연초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중심이 돼서 대일경 의석연밀초, 현밀원통 성부심유초 이런 것들인데 요거는 요나라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특별히 일본에 없는 것들을 이제 구한 그런 측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120년입니다. 1120년에 송나라 장령 소경 이런 인물들이 이제 성교 100여 권을 이제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 이제 홍찬보 파전이 있었다라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제 대제부에서 의뢰됐고 송상의 장령, 소경 이런 인물들을 송상을 중계를 통해서 전개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그리고 송중간본의 일본 해양 전례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은 1254년, 1309년인데요. 이때는 이제 요나라 장소가 전해진 건데 이때도 이제 1309년에 이 도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원나라에 가서 대장경을 구하면서 현밀원통 성묘를 이제 구했던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확인이 되고요. 1254년에 이때도 남송에서 남송 중간본을 이제 구했던 것 이런 내용들이 고산사 등을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송 간본들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는 주로 이제 고산사에서 이제 좀 자료들을 많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의 자료들을 이제 통해서 이제 쭉 간략하게 이제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역시 고려교장이 이때의 11세기 해양교류제시한 최적 자료인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역시 이런 자료들은 상호 교류적인 경향들이 이제 강했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상호 교류보다는 일방향적인 측면들이 조금 더 강하다. 근데 물론 자료들이 아마 교류가 됐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뭐 자료에 잘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고려 교장 동아시아 유통은 역시 해상 교류를 통한 상호교류적 관점, 그다음 자국에서 전해지지 않는 자료들을 이제 보충하려는 측면 이런 것들이 좀 강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동국대의 김용태입니다. 예, 저는 조선시대 불교사를 전공을 해서 불교 미술사 쪽은 제가 토론자로서는 그렇게 적합하진 않습니다만, 예, 145페이지에 이제 있는데요. 먼저 아까 애가쿠라는 일본 승려가 보타산에 가는 보살상을 가지고 가려다가 신라초에 부딪혀서 됐고, 근데 어쨌든 그게 신라 상인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예, 근데 다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 천태종 승려 엔닌이 838년에서 847년에 중국에 유학을 했었죠. 근데 그때도 이제 천태산을 가려다가 멀다 그래가지고 이제 오대산을 통해서 이제 장안으로 이제 갔었는데 입담구법 순례행기에 보면은 등주에 적산 법화원이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신라 사찰이었고 굉장히 규모가 컸는데 이제 장보고가 후원을 해서 운영되었던 사찰이었죠. 예, 그래서 신라식 법회도 열고 했는데, 근데 또 이제 엔닌의 동문인 엔친이 858년에 당에서 귀국할 때 붉은 옷을 입고 흰 활을 든 노인이 나타나서 자신이 신라의 명신이라고 하면서 불법을 지키는 호법신이 되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풍랑이 잠잠해져서 무사히 돌아오게 된 엔친은 교토 옆에 온조지 미대야 원전 참관하면서 명신상, 신라 명신상을 조각해서 이제 신라 선신당, 이게 이제 국보인데요. 예, 안치하고 절의 수호신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애가쿠가 신라 상선을 탔던 것도 이제 비슷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당시 동아시아 해상 교육을 이제 신라 선단이 주도한 상황을 반영을 하겠죠. 그래서 보타산 관음 신앙이 신라 상인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바닷길의 안전을 기원하였다면 이것이 이제 신라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있을 텐데요. 물론 이제 그림이 남아있지 않지만 관음보살상이나 이런 도상의 전례 그리고 영향을 볼 수 있는 사례는 없는지라는, 그러니까 무의사과 전에 사실 앞서서 그런 것이 없는지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제주도 법화사 말씀하셨는데 장보고가 선박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서 관음신앙을 모토로
건립. 근데 이거는 이제 법화산은 언제 세워졌느냐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이후로 보통 보는데, 창건 연대에는 의문이 있지만 어쨌든 이런 해상 루트와 관련된 보타산 관음 신앙이 보다 좀 널리 퍼져 있었을 가능성은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3번 넘어가고요. 4번에 보시면 아미타불과 강경변상도 등 당대와는 전혀 다른 형식과 도상의 정토 관련 불화가 이제 송대 이후에 창출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관상 수행을 위한 수행용 불화를 말씀하셨고, 또 이제 수행이니까 또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 거를 뭐 감흥 도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을 잘 모르니까 혹시 송대의 정토 관련 그 불화의 특징을, 그러니까 당대와는 다른 이걸 좀 말씀해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원래 관세음보살은 뭐 아시다시피 대세지보살하고 이제 아미타불의 협시보살인데, 근데 송대의 정토가 확산된다는 거와 관련해서 어차피 정토니까 아미타불이고 그 옆에 관음보살이 원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정토 확산과 관련해서 도상적 변화가 뭐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끝으로 5번인데, 그 무해정호의 행적을 통해 볼 때 무의사는 14세기 초 백년사의 영향을 받아 천태종 계열의 사찰로 성격이 바뀌었고, 조선 초에는 천태종의 자복사로 선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뭐 물론 이제 자료가 없어서 무의사가 언제부터 천태종 계열이 사찰이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 참고로만 그냥 말씀드리면, 일단은 조선 왕조실록에 나오는 걸 보면 1406년에 천태의 소자종과 법사종을 합쳐서 이제 이게 나중에 천태종이 되는데, 그 43개의 사찰, 43개의 사찰을 이 천태종 계열에게 이제 줍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승정 체계 안에서 공인된 사찰의 의미가 있는데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11개 사찰을 이제 7개로 통합하면서 이제 88개의 고려시대 이래의 그 자복사, 그러니까 고려적 전통이죠. 그 읍내에 있는 자복사가 이제 한교가 지어지고 뭐 이렇게 유교적인 공간 질서로 재편되면서 많이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유명무실해지면서 또 로비도 있죠. 우리 사찰이 더 훌륭한데 왜 저기를 정했냐 해서 이제 명산의 사찰로 변경이 됩니다. 이걸 기존에 의해서는 뭐 업부를 해가지고 242개에서만 사찰이 남았고, 그 다음에 또 바로 다음에 또 88개만 남아서 이렇게 오해를 그동안 해왔는데, 그런 게 전혀 아니고 국가의 승정 체계 안에서, 그러니까 승가를 해서 주지를 임명하고 이주해서 그렇게 공인된 사찰이 242개고, 나머지 사찰에서 태종대에 그 토지하고 이제 수조지하고 사찰 로비를 한수한 거지, 오히려 여기는 이제 몰아주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군현을 대표하는 사찰이 하나씩인데 그거를 다음에 88개를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명산, 깊은 산에 있는 큰 사찰로, 이제 그런 사료라는 점을 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서, 그 안에 이제 천태종 사찰 중에서 그 도광 무의사가 이제 들어있고, 이제 천태종 사찰이 중에서 17개사가 이제 바뀌었다. 원래 읍지에 있던 곳이 명산에 있는 걸로. 이제 그런 내용이라는 점을 그냥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저기 선생님이 주신 토론문에는 이제 7개를 이렇게 쭉 써주셨는데요. 나중에 논문을 쓰면서 반영해서 더 저기 퀄리티를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3가지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이제 그 장보고 시대에 과연 관음보살 도상이 이제 그 절강성 지역 쪽에서 이제 왔을까라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고 받았을까에 관한 문제인데, 저도 그런 부분이 굉장히 궁금한데 사실은 우리나라에도 남아있는 게 거의 없고요. 그 다음에 중국 절강성 쪽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앞으로 만약에 그 당시에 어떤 관음의 형상들이 이제 유통이 되었을까라고 이제 추정을 한다면, 그나마 일본에 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일본의 이제 9세기, 10세기경의 관음보살을 연구를 해서 역으로 추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고려 후기 정토불화를 연구를 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남아있지 않다라는 거. 그 다음에 저희가 왜 광경변상도가 3점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서복사라든가 지은원이라든가 3점 이상이 남아있죠. 근데 지금 중국 작품으로는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송대 남아있는 작품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고려 불화 또 일본에서는 그 광경변성도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모사를 해놓은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 작품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 관음에 관한 부분도 아마 역으로 추적해서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예. 첫 번째는 그렇게 답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미타불 그러니까 그 송대의 당대와는 전혀 다른 형식의 도상이 이제 어떻게 창출되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광경변상도입니다. 광경변상도는 그러니까 관무량수경의 내용을 도상화했다라고는 알고 있죠. 근데 관무량수경은 어떤 그 석가모니불이 위제의 왕비에게 관상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극락왕생하는 16개의 장면을 이제 관상하는 방법을 얘기를 해주는데, 당대의 광경변상도를 보면요, 도낭에서 주로 볼 수 있죠. 근데 광경변상도가 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에 아미타 그 불회도가 있고 주변에 이제 광경변성도가 묘사가 되는데, 거기에 묘사된 16장면을 보면은 다 위제이가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이 석가모니가 위제이한테 얘기를 하는 그 스토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어떤 전달하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고려시대 때 이제 우리 광경변상도와 남송대 그 광경변상도를 모사한 일본의 작품들을 보면요, 중앙에 아미타불회도가 싹 빠져 있고요, 순수하게 광경변상도 16강 변상도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위제이는 싹 빠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각각의 16장면들이 그 정면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수행용 불화로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이제 추정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당나라 때는 정토정이 굉장히, 선도에 의한 정토정이 굉장히 융성을 하기 때문에 어떤 내영 사상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광경변상도에 보면 내영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내영 장면이라는 거는 서방 극락 세계에 있는 아미타 삼존이 지상에 이제 그 영혼을 모셔가기 위해서 내려온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조선시대 때, 고려 후기 때 광경변상도를 보면은 그런 내용의 개념보다는 광경변상도에 표현된 그 장면을 보면요, 내영 이후의 세계인 극락세계에서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극락왕생한 이후에 어떤 성불에 대한 의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불화에 담겨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변화들이 불화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그 아미타 내용도, 우리 왜 고려 불화 중에는 이렇게 하고 있는 불화가 아미타 내용도라고 흔히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아미타 내용도라는 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내영하는 장면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내영하는 그 형식이 굉장히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장면이라고 한다면은, 송나라 때, 명주불화나 우리 고려불화를 보면은 그런 형식이 아니고요, 거의 구름이 없고 그냥 이렇게 정적으로 서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면들을 원료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16관 변상도에 그 불상을 관상하는 그 장면에 표현된 그 장면이 따로 떼어져서 그려진 거를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나라 때 당나라 때 그런 그 광경변상도나 아미타와는 굉장히 다른 송대의 그런 불화들이 이제 조성이 되었었던 것 같고요. 그 배경에는 어떤 신앙의 변화, 그러니까 그 정토종이냐 아니면 천태종이냐, 이런 어떤 변화들이 불화에 반영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 명확히 보여줍니다. 좀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복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잘 반영을 해서 이제 서술을 할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 무의사가 이미 백년사가 결사가 이제 이루어진 게 13세기 전반이잖아요. 그 즈음에 이제 성격이 저는 변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의 상황들이 이제 무의 정오 얘기도 하고 이제 그 14세기, 15세기 초 조선 시대까지도 이제 천태종 사찰로서 자복사로 선정되었다라는 그 얘기를 이제 하고자 했던 건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예, 그 교장은 이제 그러니까 경률론을 다루는 대장경과는 달리 동아시아의 이제 주석서를 모아놓은 거고, 그 이제 신편제전 교장총록을 보면은 총 1010종에 4,850건의 책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성과고, 이제 그리고 박윤희 선생님은 이제 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 먼저 1번은 그동안 고려대장경 연구소에서 교장 결집하고 DB 구축해가지고 이제 그 총람도 냈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를 간단히 소개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이 요나라를 상국으로 받들던 그 시대였죠. 그러니까 국교가 원래 단절됐다가 뭐 일시 재개되긴 했지만 그래도 비밀리에 이제 송해 가고, 그러면서 송상을 통해서 이제 책들을 교류했을 때 혹시 요나라 측에서의 어떤 이 적대국이었기 때문에 송하고 금지 요구나 다른 제약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보통 해상 루트를 볼 때 이제 북쪽에는 삼등번도의 등주, 남쪽에는 뭐 명주, 영파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책조도 그런 루트를 통해서 다녔는지라는 거였고요. 네 번째는 그 진간의 정원 하암경서는 이제 60권본, 80권본, 마지막에 입법개품만 모아놓은 40권본 하암경인데요. 거기에 대한 주석서인데 의천이 정원에게 이를 기증했다라고 나오고 또 수령했다라고 양쪽에 다 나와서 의천이 기증한 것을 중국에서 교감 보고 간행한 것이 다시 들어온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도용 것도 그렇고. 5번은 넘어가고요. 6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대각국사 문집에 원정문류랑 서건사림이 있는데 이게 일본에 조금 이제 남아 있죠.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의천이 중국에 이제 전해줬죠. 천태종 승려에게. 그리고 원후의 능가경소도 전해줬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책들이 이후에 중국에서 간행되거나 유통된 거는 전혀 확인이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고, 마지막은 의천이 이제 성마연을 줬는데 이것도 재밌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금강산매경론과 함께 재밌는 책인데 요나라에서 주석서가 나왔고 요나라 대장경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고려에서도 교장도감에서 간행돼서 요나라 책들을 이제 송과 일본으로 전해지고 막 이제 되는데 이게 기신론에 대한 이제 그 주석서입니다. 근데 원래 이제 인도에서 나온 논소로 이제 알려져 있었지만,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요나라에서 대장경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고려 대장경에도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일본 쪽에 전해지는 또 사료도 있고 하는데 신라의 월충이 찬술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 학자들은 이건 신라에서 찬술된 거다, 중국 학자들은 이제 요나라에서 찬술된 거다라고 보는데 선생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사실 화엄이나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또 상세하게 또 많이 연구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정원화엄소라든가 법장이라든가 이런 내용들 많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반영하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끝에서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 했었던 내용은 성마연론의 성마연론의 찬술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사상 문제를 저는 이제 사실 그건 이제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이게 신라 찬술인지. 근데 지금 최근에 2020년에 이화여대 김영미 선생님의 연구로는 물론 이건 성마연론의 유통에 대한 연구인데, 김영미 선생님은 고려 전본, 그 다음에 개태서본, 그러니까 연산 개태사에서 썼을 것 같은 개태서본, 그리고 요 나라의 연경, 연본,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는 고려본과 거란의 연본, 이것들을 가지고 중교, 그러니까 이제 다시 교정을 해서 성마연론을 이제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 성마연론은 우리 고려대장경, 그리고 방산석경, 뭐 거기에 밖에는 사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지가 않는, 다른 대장경들은 이게 다 들어있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라고 봤을 때, 그러니까 불교 문헌의 유통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 고려의 전래본들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제 신라 찬술쓸 가능성들이 배제할 수 없고, 한편으로는 거란에 입수했었던 것은 그러면 무엇인지,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헌적인 유통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검토해야 되고, 사상적 측면으로는 뭐 이시 선생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신라 찬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뭐 사상자적인 내용들, 요거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좀 잘 모르는 부분이라서 불교 문헌적인 어떤 유통 이런 면하고 좀 검토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법창 화상전 내용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이런 우리 신라 장소들이 많이 가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혹시 남아 있는 것들이 없느냐? 근데 도낭 사본들에는 원효의 기신론소, 그다음에 태현의 장소, 이런 것들이 지금 그 도낭 문헌의 도낭 장소에는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도륜의 유가론기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승이 되는데, 기타 나머지 뭐 서건 사람이랄까 이런 내용들 자체는 뭐 지금 현재 전혀 확인되는 바가 없습니다. 아마 뭐 좀 더 조사하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도낭 사본에 나와 있는 그런 정도. 물론 각종 문헌에 반영된 것은 별개로 하고요. 도낭 사본에 남아 있는 뭐 한 몇 종, 그리고 그 유가론기 관련된 그 정도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송상 같은 경우를 이제 좀 말씀을 하셨는데, 명주를 중심으로 했었던 거죠. 근데 요거는 이제 지금 제가 이 부분을 상세하게 연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일본의 에노모토 와타루라고 하는 분이 쓰신 동아시아 해역과 일중교류 9에서 14세기와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쭉 정리를, 그 책들을 이제 좀 정리한 것을 보게 됐고, 그 다음에 2018년에 여기에서 한번 해양교류와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해로와 관련된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대각국사 의천 같은 경우는 예선강에서 출발해서 바로 이제 지금의 산동반도인 등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밀주로 해서 판교진으로 해서 개봉으로 들어가는 코스. 그것이 이제 송대의 일단 동로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명주를 통해서 서북로로 해서 이제 올라가는 요 동로, 남로. 이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었고, 당연히 산동반도의 위쪽은 등주기 때문에 그쪽은 발해만을 경계로 해서, 발해만으로 해서는 요 나라와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 등주로는 올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명주는 이게 이제 1367년에 이제 명나라 때에 이제 명주로 됐고, 그리고 1371년에 이제는 영파로 이제 명칭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려시대 이때는 뭐 당연히 이제 명주라는 명칭을 써서, 아까 전에 그 사진에도 이제 이승희 선생님 거기에서 하셨습니다만은, 바로 그쪽 해서 주산군도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서북 쪽으로 이제 올라오는 코스. 그게 이제 서금 같은 경우도 다 그쪽으로 해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일반적인 코스였고, 대각국사 의천이 그쪽으로 갔었던 이유는 신라 때부터 해서 사실은 등주로 해서 이제 보통 그렇게 들어가는 코스가 일반적인데, 아마 이제 사행이라든가 뭐 이런 것, 여건이라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됐던 측면, 뭐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요나라와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사실 요거는 송나라에서 금수 문제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소식의 문집 이런 것에도 이제 좀 확인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소식의 문집 권 31에도 요나라로 도항하라는 거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이제 금지했고, 그다음에 90년부터 94년까지 또 금지했던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나라에서 송상들이 요나라로 가는 것은 뭐 불가능했던 것으로 그것은 명확하고 그렇지만 우리나라라기보다 고려에서요. 고려에서 이런 서적들을 금했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요나라에서 요구했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저는 지금 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었던 현밀 성불 원통 심료라든가 일부 자료들은 가 있는데, 성마에는 통연초라든가 찬연소라든가 대경 의석 연멸초라든가 이런 일부 것들, 많은 것들이 송에 그 당시에 들어가 있지 않았던 측면으로 봐서는 매우 제한적으로 가진 않았을까. 이렇게 좀 이제 한번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마지막으로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말씀하셨던 고려교장 결집 및 DB 구축 사업의 성과의 이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920년에 이제 일제강점기 일본 학자들에 의해서 정리되었었던 그 자료들이 그동안 계속 이제 그 성과를 이제 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고려교장 총람을 이건 이제 문체부의 지원을 받고 그리고 지금 선생님 계신 그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과 협력기관으로 해서 공동사업으로 이제 주관했었던 것이고요. 그 결과가 이제 이번에 나왔고 자료집은 그게 동국대하고 일부 대학들에만 아마 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쉽지만 동국대학교 도서관이나 이런 데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장총록 그 문헌 조사를 이제 했었던 것은 중국, 일본 전체를 이제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지금 그 교장총록에는 1010종의 불교 주석서들이 이제 거기에 종류는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조사를 했었던 건 전체를 다 조사해 보니까 377종, 382종 뭐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382종이라 그래도 대각국사 의천이 신편 제종 교장총록을 편찬했던 시기가 1090년이니까 뭐 한 930년 지난 900년 정도가 지난 현 시점에서 약 한 38% 정도만 남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있는 자료들이 아직 계속 조사해야 될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진복사라든가 뭐 고산사라든가 이런 자료들.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아직 못 본 것들은 있지만 우리 송광사에서 나온 신출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위에 이제 성과들이 정리된 것이라서 관련 연구가 필요하신 분들은 그 자료들을 참고해서 진행을 하시면 도움이 되실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